그러면 그때는 가게가 자산시장 전망을 완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때가 강세장의 초입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 가치 상승이 있을 것 같은 지역 그런 데서 계속 그런 데를 좋은 가격에 사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또 사실 어떤 이런 월세라든가 이자율 같은 측면 말고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든가 네네. 혹은 어떤 호재라든가 뭐 네, 규제라든가 맞아요. 사실 전통적인 또 사실 그 영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이. 네, 그런 게 다 결국은 다 저 멀티플 건드는 그쵸? 거예요. 적정 배수를 건드는. 예. 그럼 그쪽을 좀 이자율 얘기 이제 많이 했으니까 네네. 그럼 저 적정 배수 쪽을 좀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 좀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주택 가격이 그 수요 공급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뭐 밸류 무관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빌리는지 이런 게 결국은 그 수요의 원천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주택 가격을 그러니까 가치와 타이밍으로 본다면은 네. 이거는 이제 가치 가격 전략이고 네. 타이밍 상으로는 지금이 좀 더 뭐 하락할 타이밍인지 좀 더 뭐 상승을 할 그런 시점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우리나라 가게가 집을 적극적으로 살 때는 1년에 한 100조 원씩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은 이제 최초로 마이너스 9조 원으로 대출을 상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돈을 안 빌렸으니까 돈이 없어서 집을 많이 사지 못했고 주택시장의 수요가 위축돼서 공급은 조금 있는 편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매매가 하락이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연초에 그래서 상반기에만 거의 40조 원 정도가 소진되는 특례론이라는 게 네. 평상시 대출과 거의 똑같은 규모라 가지고 우리 일반적일 때 연에 한 80조 빌렸는데 네. 상반기 40조 쓰겠다는 게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순 연간으로 마이너스 9조 원인데 올해는 그 특례론이 40조 원으로 완전 돌려 세웠다 생각하거든요. 그 초과 대출의 힘으로. 네. 그래서 특례론이 DSR을 보지 않은 그런 대출이고 하반기 또 역전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역전세에 또 저촉되지 않는 또 DSR 완화에 또 특례론이 있을 거잖아요. 네, 좀 뭐 이게 한창 군불 때 얘기가 나오고 특례 전세 반환 대출이 아마 있다면 지금 체감상 그것도 한 50조에서 70조는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 100만 채가 역전세 대상인데 7천만 원 평균이라고 하면은 어딘가로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간다 그러면 얘도 한 40조 이상 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반기에는 특례론으로 40조 쓰고 이제 하반기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로 또 DSR 초과로 40조를 쓰게 되는 거여서 평수년의 대출 유동성 공급이다. 맞아요. 맞는데 그거가 저는 그게 완전 영끌한 수준이라 생각하는 거죠. 대출이 우리 소득으로 네. 받아야 되는 수준을 달성했는데 네. 그 소득 이상으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야말로 진정한 미래 수요를 땡겨 쓰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이게 공백 기간이 나타나게 되고요. 수요 공백 기간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네. 그거를 쓰는 입장도 인정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제 자산시장 경착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이거를 냅두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1년치를 다 땡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공백 1년이 있을 거고 그게 언제겠냐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이겠죠? 그럼 네. 그러면 뭐 내년 선거 끝나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뭔가 적정한 우리가 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수요를 초과로 연끌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다 끌고 오면서 받치고 있는 이 마켓이 네. 이거가 잠깐 그래서 평년에 그 대출만큼 올라오니까 가격이 돌아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이라고 이걸 사라고 하지 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냥 더 긴 스케일로 봐가지고 그냥 지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도 어느 정도 지켜볼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막 이렇게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는 시장이 알아서 이건 진짜 펀더멘탈한 강세장이야 이러면서 거래량이 실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안 실리고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뭔가 상황은 지켜보는데 조금 약간 코셔스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서울 거래량 3,000건에 불과하죠. 네.
전국도 평년의 절반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은 시장에서 그 뭔가 캥기는 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게 뭐겠느냐라고 하면은 뭐 그런 집단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도 초과 수요로 만들어낸 어떤 준인위적 강세장이 조금 가깝지 않냐. 근데 준인위적 강세장을 할 명분 이해하겠다. 네. 그러나 이 후폭풍도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을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싸게 나오는 집을 사는 거는 이제 당연히 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냐면 싸게 살려는 노력을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걸 억지로 대출로 좀 초과 대출로 좀 떠받쳐주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시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매수를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산다면 그만큼 싸게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청약이라던가 뭐 3기 신도시 역시 모두 다 분상제로 공급하니까 네. 이런 분상제 청약이라든가 얼마 전에 파주 청약도 보시면은 거기 분상제 청약이니까 네. 뭐 경쟁률 당연히 기본이 이제 수백 수천 대일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아주 고가 분양하는 거에 한 수십 대일 나오니까 와 생각보다 수요 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신축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 구축 대비 신축이라는 가격 경쟁력하고 상품 경쟁력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공급 지역은 엄청나게 낮게 공급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신규 분양 주택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기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월세랑 이자율이랑 이렇게 환산해서 기회처럼 막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막 손에서 막 저걸 해야 돼 갖고 놀거든요. 이 정도면 적당하네.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그래 나중에 내가 혹시 거시경제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기까지도 간다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선택에 후회가 없게 되니까 기축 아파트 사실 때는 정말 공식을 좀 쓰시면서 싸게 살려고 노력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도 그러고 계시군요. 네네네. 대표님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는 뭐 그 어떤 사업자가 거기 분양을 하려고 해도 그 가격 이하로 못 공급을 해요. 분양가 상한제는 컨셉 자체가 원가예요. 근데 원가가 무조건 싸냐?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원가 주택 공급하는 원가보다 뭐 더 싸지기가 과연 쉽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또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품이다라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분양 원가 자체가. 분양 원가가 거품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건설비가 네. 너무 과다로 해서 분양가를 뻥튀기 한 거에서 상한제를 해서 낮춘 거다.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그 분양가에서 원가 뻥튀기는 사실은 건축비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토지비가 시세에 의제해서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더 뻥튀기는 토지에서 나와요. 주택 가격 고가일 때는 토지가 3천만 원이었다가 네. 주택 가격 안 팔리면 2천 돼 버려요. 그리고 거꾸로 주택 가격 뭐 2천에 자기는 매입을 했는데 네. 뭐 주택 시장 옆에 다 올라가지고 자기 환산 그 감정 평가액이 갑자기 3천 돼 버리면은 난 사실 2천에 샀는데 감정 평가 받아보니까 3천 돼가지고 오예 3천 이러면서 3천 원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서도 토지는 스윙이 심한 편이고 건축비는 작년에 전쟁 때문에 엄청 올랐었지만 지금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건설회사들이 이거 조합한테 청구하면 공사비 다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합한테 다 청구하는 거고 조합은 또 둔촌주공을 보니까 이거 일반 분양 가격 높이면은 어떻게든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음 수요자한테 계속 넘기는 방식을 쓰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은 인정하고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말한 분상제 지역은 3기 신도시와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일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까지도 분양가를 비싸다고 하기에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 민감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림픽파크 포레옹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이 이제 네. 올 초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고분양가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청약자분들도 많이 계셨고 반면에 별로 아무리 올해 초는 상당히 하락폭을 좀 많이 보던 시기니까 불확실한 시기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가격이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또 전문가분들 소수 계셨거든요. 네. 대표님 저는 그 당시에 둔주 85제곱미터, 59제곱미터는 열심히 차약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는 지금 안 하지만 교육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이런 소름 공식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질문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22년 11월부터 23년 2월이 소위 센티먼트가 완전 붕괴되던 시점이어가지고 네. 둔촌주공 청약하면 망한다 막 이런 영상을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신축 분양주택과 분상제 적용 가액이 네. 적용이 된 거가 그걸 비싸다 할 수 있느냐. 다만 이제 둔촌주공이 짜증났던 거는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 공사 중단에 대한 공사비 상승 요인을 일반 분양가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34평도 12억대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 이제 13억대로 나오니까 완전 쌌었는데 그냥 13억대로 나오니까 그냥 이것도 어쨌든 준공을 고려하면은 받을 만한 가격이니까 청약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12억대였다면 이제 엄청난 경쟁률이었을 거고 미분양도 없었겠죠. 근데 결국 둔주가 이렇게 흘렸는데 그건 그래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유튜브를 열심히 하던 때여가지고 네. PD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둔촌주고 인기 엄청 바이럴되고 있는데 아니 바이럴되고 있으니까 또 이제 하락한다고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좀 막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나는 평생을 신축주택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생각해왔고 부동산 역사에서 신축이 항상 그랬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원가로 돌아가서 그 싸게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주택 가격이 원가가 제일 싼 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인데 그거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매우 자가당착적인 얘기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영상을 찍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둔촌 분양 관련된 영상은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면은 둔촌 조합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너무나 그거를 조합과 건설회사의 서로 귀책 사유를 뭐 별 상관없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결국 푼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를 이제 비판을 했지 뭐 그 가격 때문에 받지 말라 이런 말은 한 적은 없죠.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리고 소름 공식으로 지금 계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둔촌주공 분양가는 싼 편이에요. 소름 공식으로 혹시 올림픽 파크폴은 한번 계산 가능하신가요? 지금 그 단지 현재 월세가 없잖아요. 월세가 없네요. 그렇죠. 네, 월세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분양가를 역산하면 돼요. 분양가를 역산한다고요? 분양가를 멀티플로 나누면은 환산 전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산 전세가 나오고 저식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환산 전세가 나오고 환산 전세에서 그 강동구에 전월세 전환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안 넘기면 여기가 전세 얼마 정도 되면은 이 분양가가 적정하구나라고 딱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동네 전세가 이 정도일까는 그 위아래 옆을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동구 쪽에 있는 주요 신축 아파트 단지랑 또 송파구 남쪽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 단지들을 쭉쭉 비교해서 보면은 전세 가격이랑 멀티플 배려했을 때 13억은 싼 가격으로 나와요. 그럼 전세가 주변에 7억 정도라고 했을 때 적정 매수 2 곱해주면 아니요. 강동구는 2배를 못 곱하죠. 2배는 이제 서울의 최고 상급지가 2배예요. 그럼 1.8, 1.9? 네, 여기는 1.75배. 1.75배? 예. 1.75에서 1.8배 이 정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7억 원에 1.8배는 7, 8, 56이니까 12억 6천인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13억대 분양을 했잖아요. 여기는 전세가 7억 5천 이상이어야지 되는데요. 사실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은 7억 5천 전세가를 다 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신축 대단지가 준공되면은 입지 상품 가치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전세가 그보다 살짝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분양가는 충분히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무주택자분들 혹은 갈아타기를 노리시는 1주택자분들은 어떤 신호가 좀 나왔을 때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타이밍과 가격 전략을 다 말씀드리면은 타이밍 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가 사실 정말 많이 똑똑하거든요. 여러 재테크 방송이라던가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한국 가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집단지성이 결과적으로 보면 늘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계가 자산시장에 자신감을 가질 때가 대출을 늘릴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3개월 연달아서 월에 8조 원, 월에 7조 원 이상 늘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가계가 자산시장 전망을 완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때가 강세장의 초입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가격 전략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격 전략은 제 책이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이 웅달채빵 그 영상과 함께 네. 좀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걸 좀 해보시면은 좀 낮은 가격을 살려는 노력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가치 전략은 거의 없어요 시장에. 가격 전략만 있어요. 지금 매매가가 중계하듯이 매매가가 13억 5천에서 14억이 됐습니다. 14억에서 14억 2천이 됐습니다. 톡방에서 뭐 어떤 매물이 누가 무슨 집을 보고 갔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호가를 또 올렸습니다. 뭐 계좌를 줬는데 뭐 입금을 안 했습니다. 뭐 지금 거의 뭐 완전히 그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택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가격도 같이 따라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지금처럼 심한 상황에서 네. 가격이 더 올랐던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전세가랑 매매가가 이렇게 심한데요? 네, 전세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데드캣 바운스로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만약에 맞는다면 전세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대표님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입장인데 전세가가 하락을 하는데 매매가가 전고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례도 과연 없었다 과거에? 네, 그거는 뭐 소위 실거래가가 존재하고 나서는 실거래가 존재하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가격의 모형을 만든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없을 거로 생각하는 게 그럼 멀티플이 혼자가 갑자기 2배에서 3배, 4배 간다는 건데 멀티플은 그렇게 자기 혼자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 레벨과 지역 레벨과 그 시장 전체가 공감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왜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한 65% 정도 된 매수가 일어나냐면은 임차로 거주하다가 이 정도만 더 되면 살만하겠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제가 현장 답사 갔던 단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전세 3억인 동네가 전세 5억이 됐어요. 매매가가 5억이었는데 매매가 그래서 9억이 됐어요. 이게 코로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역전세 기간에 정확히 역사이클 일어나가지고 다시 전세가 3억 되더라고요. 매매는 4억 7천까지 빠졌어요. 이게 제 책에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제가 작년 12월에 여기를 현장 답사를 갔어요. 그때는 하락지가 대세였어요. 그쵸. 그 단지도 9억 9천에서 4억 7천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천이 4억 2천이 빠지냐? 약간 이러면서 갔거든요. 거의 반값이 되네.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전세 시세가 딱 보니까 2년 전 전세로 완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인천 멀티플이 1.6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1.6배 하니까 4억 8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거래가 4억 7천, 4억 7천 9백 이렇게 찍혀 있길래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땐 타짜 같다. 그러니까 8억 9천 9백에서는 못 사는데 4억 7천까지 가니까 매수가 올라온 거잖아요. 왜냐면은 전세 3억에서 3억 5천 살고 있는 동네가 4억 7천 거래가 되니까 살 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런 걸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매수 심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실수요자가 사게 되는 건데 그 두 거래가 딱 찍히니까 이게 요 책의 사례인데요. 제가 그래서 원래 하락지 찍으러 갔다가 여기 근데 4억 7천 정도 되는 가격은 그냥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돼서 바닥을 잡은 것 같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유튜브 영상 또 바닥질을 간다고 좀 바꿨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비난이 속출했습니다. 너가 뭔데 바닥을 지정하냐. 토토를 그다음에 뭐 소위 인천은 뭐 3억이 제값이다. 이러면서 막 4억대 후반에 실거래가 잡히고 있는 거를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생각이 여기 전세가 입주장 때문에 단기 전세가 추가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펀더멘탈한 걸 보면 과거 19년 전세 가격도 3억을 넘었었기 때문에 월세도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가 펀더멘탈한 가격 올라오고 있었는데 매매가가 초과 하락을 했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가격에선 바닥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영상에다가 바닥 선언을 하게 되죠. 그게 작년 12월 영상이에요. 12월이면은 정말 뭐 60% 폭락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을 텐데. 네네네. 그거를 그렇게 잡으셨군요. 네, 그 12월, 1월, 2월 약 3개월 동안 제 채널에는 그 하락지를 간다가 아니고 그 바닥지를 간다는 컨셉의 영상을 막 찍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하락지를 간다는 거는 막 조회수가 30만, 40만씩 나왔는데 그 바닥지를 간다고 하니까 3만 4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느꼈던 거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바닥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것 같다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 바닥지는 거의 고점이 40% 빠진 데를 제가 가서 네. 바닥지를 했거든요. 네. 뭐 15% 빠진 데 가서 바닥지를 한 게 아니라 네. 거의 사실상 주택가격이 반토막이 됐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그게 그냥 매매가가 반토막이거나 뭐 마이너스 40이니까 바닥이 아니라 그 월세를 봐라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말씀 12월에서 1월, 2월 사이에 말씀하셨던 그 바닥지 가격이 뭐 그 정도로 입주 물량도 특히 많은 인천 이런 지역들은 거기서 그래도 크게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거다? 그 바닥 가격이 밸류에 근접한 거랑 그 밸류가 올라가는 것도 별개잖아요. 그렇죠. 아까 봤듯이 막 3, 4년 동안 그 가치로 가지 않고 더 낮을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평가하셨던 건 밸류에 맞는 실거래가라는 거지. 그게 정말 최저가거나 뭐 더 올라간다 그거를 확정하는 건 아니다. 네네. 그 단지는 운이 좋게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매매가 하락이 급격히 일어났고,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거의 같이 움직였고요. 올해 초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말씀드리면요. 한국에는 임차 거래가 1년에 250만 건 일어나요. 매매 거래는 100만 건이 안 되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임차 거래가 많죠. 그렇죠. 매매는 거래가 잘 안 됐고 특히 서울은 작년에 평년 거래 10분의 1 됐죠. 극악이었죠. 자, 그러면 서울이 평년 10분의 1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매매가가 빠진 지역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안 빠진 거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래가 없는 지역들. 뭐 거래가 돼야 빠지는데. 네, 그럼 거래가 없으면 안 빠진 걸까요? 아니죠. 뭐 주변 옆에 가격 뭐 송파구가 1억 떨어졌는데 강동구는 뭐 옛날 가격일 수는 없는 거죠. 뭐 옆에 그렇지만 아직 찍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빠졌다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소름식은 임차로 빠지잖아요. 그 임차 거래는 작년에도 280만 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작년 말쯤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직 여긴 실거래가 없는데 실거래가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한 2억 빠지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월세 거래 되는 걸 쭉 보니까 여기는 실거래가 없는데 실거래가 되면은 뭐 한 1억 5천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월세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딱 계산해봤을 때 이 답이 나오니까. 네, 얼추 나오니까 그 정확한 그 점까지 찍진 않지만 그 범위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차로 이렇게 빠졌으니까 매매가가 전세 5억 갔다 전세 3억 됐는데 매매 9억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매매가 언제 내려오면 매수 거래가 일어나는데 한 5억 5천쯤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 이 가격 정도의 거래가 될 것 같다 하면 그 가격에 거래가 조금 되고 있는 게 요즘 좀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시장이라는 게 되게 이런 게 좀 들어맞을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오버슈팅이 됐던 거가 있지만 다시 그 평균으로 계속 회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창기 질문에 일부에서 20년, 21년 정고점 가격 간다. 갈 수 있죠. 가려면 저기서 뭐가 변해야 돼요? 금리가 진짜 초저금리로 내려와야 돼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면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의 힘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게 펀더멘탈한 게 아니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갈 생각 없고 설령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대출 정책이라든가 돈 풀기로 일시적으로 만들다 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인 밸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가치를 따라간다, 가격은. 네네. 아니 뭐 가치 가격을 분해해서 보면은 그 분해한 전략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래 뭐 가치가 이런 건 알겠다. 근데 가격이 뭐 너무 튈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전략이 되시니까 각자 쓰시면 되는데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 가치 상승이 있을 것 같은 지역 그런 데서 계속해 그런 데를 좋은 가격에 사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걸로 이제 모든 걸 다 끝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초창기 때 모델을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것도 그 수정할 포인트들이 꽤 있거든요.
더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월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월세야, 그쵸. 뭐 3개월 월세야, 그쵸. 뭐 6개월 월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들도 결국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여가지고 네. 조정할 게 없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프레임에서 바라보시면 시장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들을 위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냥 가격 모형이라든가 이런 가치 모형이 없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게 되게 좀 궁색 맞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그냥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겨가지고 저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 생각대로 항상 가는 건 아니고 생각은 다 그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결정하는 대로 가게 될 건데, 그런 결정조차도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 스스로 그런 게 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책을 썼고, 저 스스로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책 읽는 거를 좀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웅달책방 채널도 현재보다 진짜 한 10배 이상 더 커져가지고 그 코너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이 가격 오면 살아의 저자이신 최상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